방송에서는 정말 이 편집이 중요해요. 요즘엔 텍스트 기자님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보면요, 더 써머리가 도잘돼 있어요. 제가 놀래요. 그렇지만 이런 오리지널 컨텐츠, 1시간짜리 시사 다큐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편집 과정에 거의 촬영 기간만큼이나 걸려요. 한 2주, 오롯이 2주 편집만 하거든요, 원고가 나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적 연출이 중요하다. 결국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재구성하는 그 과정, 메시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 결국 계속 기승전결 그렇게 갑니다. 촬영할 때, 또 영상을 원고화할 때, 또 원고를 편집화할 때 모두 사실적 연출이 중요하다. 그런데 맨날 이런 대기획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예시를 보여드렸던 것은 공이 굉장히 들어간 대기획 같은 프로그램이고요. 우리는 기자들은 매일같이 보도자료를 받고 또 그런 보도자료 가운데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대국민 알려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뉴스를 그럼 매일 저렇게 공이 들어가는 프로그램과 뉴스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보도자료일수록 또 우리 시청자들, 독자들에게 밀접도가 높은 보도자료일수록 영상, 또 가장 사례와 적합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요, 장기 요양보험을 개선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그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있을 때 보험금을 더 많이 줬는데요. 요즘 인식이 변하고 있어요. 다들 요양원 가기 싫어하세요. 그래서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아도 보험금을 요양원과 똑같게 하는 제도로 개선했습니다. 벌써 머리가 좀 약간 혼란스러우시죠? 재가 서비스, 뭐 요양원, 시설, 보험금, 보험료, 장기 요양보험. 이 회사에서도 이 기사를 데스킹하는 과정에서도 다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실생활의 밀접도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당장 나의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잖아요. 역시 똑같습니다. 핵심은 주제의식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영상 구성을 해야 된다. 왜 이거를 바꿀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만 잘 묘사가 돼도 이래서 장기 요양보험이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사는 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 노인의 안부를 묻는 사람은 요양보호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어르신을 살핍니다. 굉장히 바빠요. 3시간 안에 이걸 다 해놓고 가야 돼. 어르신 뭐 케어하는 거부터 해서 약 드시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서비스를 더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는 할아버지. 하루 3시간 돌봄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정든 집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절대 안 가봤고요. 요양원을 가기 싫어요. 저는 혼자 살고 싶고 밖에 일절 못 나가니까 내가 하고. 그동안 장기 요양보험은 시설에 입소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거동 불편이나 치매 등으로 1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이 시설에 있으면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보다 매달 최대 57만 원을 더 받습니다. 정부는 1등급이나 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에게 장소와 상관없이 매달 같은 수준의 보험금을 받도록 5년에 걸쳐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어르신들이 충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100만 명 정도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는 4년 뒤 14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가사와 간호 등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기관을 현재 50곳에서 1,400여 곳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수십 장의 보도자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기자가 판단하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 관계가 있는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뉴스로 소화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사례를 영상으로서 담아서 뉴스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받는 보도자료에서도 취사 선택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도 되게 의미 있는 뉴스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자세한 얘기예요. 장편 뉴스를 했을 때 여기서도 아마 지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요, 유튜브 촬영하고 편집할 때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이 영상을 외부에서
하신 분들과 기자들의 작법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요? 그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곳의 편집 방식이 전혀 달라요. PD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을 토대로 영상을 찍어오면 영상 편집을 하고 영상 편집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원고를 작성해요. 근데 기자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을 토대로 영상을 촬영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원고를 먼저 작성하는 거예요, 기자가. 그러고 나서 편집을 합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고 말할 수 없고요. 결국에는 시청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방송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영상 흐름이 깨지지 않는 편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PD 저널리즘, 기자 저널리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장편을 꼭 기자가 못하는 건 아니다. 할 수 있다. 영상 시대에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현장도 가고 또 논증도 하고 추적도 하고 또 감동의 스토리텔링까지 하고 그 과정이 쉽진 않잖아요. 늘 일하실 때 제일 어려운 것이요. 결국에 기자의 업무도 사람을 대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목표를 가는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수렴해야 되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요. 결국에는 이 소통인 것 같아요. 협업의 예술로 명칭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제보자 또 우리 사례자와 진실하게 공익적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취재한다는 걸 가감없이 알려주는 소통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취재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취재팀끼리 소통이 안 되면 정말 취재원한테 민망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취재진들끼리의 소통이 잘 안 돼서 취재원은 여기 가만히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모두가 다 공익을 위해 달리는 사람이라는 전제, 그런 인식이 내 마음에 깊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방송 올해 한 기자 13년을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제일 어려웠던 게 이거였어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쉬웠던 것 같아요. 다들 이 방송이나 기자 일을 하는 관련자 분들께서 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전제되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잠입 취재를 했을 때도 그날 저희가 이제 차량을 운전해 주시는 기장님 계시고 촬영 감독님 계시고 촬영 기자분도 있고 또 뭐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다 그날 거기에 오신 이유는 다 공익을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프레젠테이션 짤막하게라도 오늘 어떤 취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포지션을 움직이고 이런 짤막한 소통이 그날의 결과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신입 기자 때는 제가 뭘 할지도 잘 모르니까 제 일정도 잘 모르겠고 허둥지둥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허둥지둥인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요, 핵심은요, 우리가 선장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면차가 높든 낮든 현장에 가면 취재 기자 중심으로 디렉팅이 이루어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얘기를 흡수하고 중심을 잃지 않고 가야 공익적인 결과물이 잘 담긴다.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깨달았을 때와 깨닫지 못했을 때 결과물의 차이가 컸어요. 그래서 이 구성물도 독일에 가서 한국의 역사를 다시 반추할 때 이거를 짧은 연금의 역사를 어떻게 나타낼까 했을 때 여러 스태프들 또 감독님들 또 이거를 영상화로 시켜주는 분들 아이디어를 통합해서 좀 튀는 영상물을 만들었어요. 연금의 역사를 그냥 구구절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요즘 스타일의 자막을 입히고 그래서 이거 되게 신선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연금의 역사를 짧게 볼 수 있는 구성물입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의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 아니다. 독일에서는 역사의 장으로 사라진 연금 기금 고갈. 연금 역사 30여 년 대한민국에서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연금 기금 고갈을 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11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룹 사운드 샌드페블스의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어떡해.
과연 보관되고 못 받게 될까? 국가 책임하에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유동성 조절 자금을 요청하기로. 무장이 갈수록 찍어진다고 그러면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차이 사장님께서 기초연금을 가지고 아주 쓰레기 같은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에서 왜 실시했는지 국민연금 패자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라든지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국민연금 이사장 약속받고 합병 찬성 지시하셨습니까? 금융 발전소 한 말씀 하시죠. 금융 발전소 한 말씀 하시죠. 기금은행가 무슨 기밀회입니까? 그 정도도 못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기금 이 개폐나 이따위로 내놓고 가입자 단체도 못 오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연금 제도가 아직도 부실한 것이 가장 아쉬운 거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다.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기자 개인이 절대 할 수 없는 업무였습니다. 각자 가진 위치에서 각자의 탤런트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 총애를 모으는 게 좋은 취재 기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요. 이렇게 좋은 방송을 했어요. 좋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날부터 이제 뭐 반응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또 기자로서의 가장 정말 내가 내 소명을 다했다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있어야 되고요. 독자들의 반응이 있어야 되고요. 또 당국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의 반향이 클수록요. 반발도 셉니다. 이 요양병원 코로나19 이슈도 9월과 10월에 방송됐는데요. 12월 말까지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단에 이렇게 이 보건복지부 관계자분, 또 요양병원 협회 대표분 이렇게 모여서 논의를 했고요. 또 거기서 또 그치지 않고 시청자, TV비평 시청자 데스크에 또 왜냐하면 협회에서 또 반대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요즘엔 이런 게 조금 다들 주저하고 어려운 영역이죠. 왜냐하면 법적인 이슈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많은 기자분들이 고민을 토로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 단계부터 취재 단계부터 편집, 방송, 그 이후까지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치밀하게 연구하고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들어갈 때 잠입 취재할 때 당시에 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삼엄했잖아요. 가족도 못 들어가는데 KBS 취재진 들어갔다가 거기가 다 감염됐다 하면 정말 그 사회적 비난을 어떻게 감수합니까? 저희가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기록에 남긴 겁니다. 훈련받은 간병인 여사님을 만났고 또 그분이 직접 들어가기 전에 PCR을 다 받고 PCR에서 음성이 나왔던 것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다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은 악의적인 감정과 목적을 갖고 들어간 곳이 아니라 이렇게 타당한 제보와 합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추론의 바탕으로 들어갔으면 모든 것을 다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게 다 취재 기록이잖아요. 저희가 취재원을 만났을 때 여긴 이런 상당한 신빙성인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다각도 취재를 해봤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전제했고요. 또 아까 방송에 나왔지만 그 주사 약제는 끝까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섞었는지 밝히지 않으니까요. 다만 상황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럼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역으로 그 관련자들을 취재해보니 증언자에 따르면 이런 약물들이 주로 투약된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요, 법률적인 문제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요양병원 협회 측에서 언론중재위에 신청을 하셨지만 저희가 다 반박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잘. 그리고 그 이후에 공론장이 펼쳐진 거잖아요. 요양병원 협회 측에서도 또 이렇게 정말 노인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도 그게 참 고민이었죠. 그래서 늘 전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특정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 그런 설득을 앞서서 뭐 의료 진단이라든지 TV 비평 데스크라든지 그게 하나의 공론장이 형성된 거예요. 그 공론장이 형성됐을 때 그 아이템을 그 아젠다 세팅을 했던 기자가 그 취재 과정에서의 명명백백함을 밝히지 못하면 시청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획, 대기획 취재를 하거나 심층 취재를 할 때는 그 과정에서 뭔가 내가 이거는 좀 꺼리낌이 있다. 공익적인 목적에서 꺼리낌이 있고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백해야 된다. 그때 백하지 않으면 더 많이 전진됐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죠. 그 항정신병제가 미국처럼 우리도 기준이 생겼고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DUR 항목이 추가돼서 관리 감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누구나 다 나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이다. 그런 개선에 힘을 받았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하면서요. 요즘 레거시 미디어의 위기를 많이들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SNS나 유튜브를 보면요. 너무 정보가 빠르게 나오고 또 그 양도 방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레거시 미디어의 새로운 전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희망적인 목소리도 나와요. 그런 빠른 정보 속에 가짜들이 많이 섞여 있고 진짜를 감별해내는 역할로서의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그 전환점에서 더 큰 희망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레거시 미디어의 힘을 믿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홍예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